법정은 보통 폭력이 아닌 법적 논의를 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상황이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정 안에서 살해된 수감자들의 8가지 사례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비드 파라디소입니다. 데이비드 파라디소의 인생은 심각한 재판 사건에 연루되면서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이 폭력적인 이야기는 2006년 12월 그가 여자친구인 아일린 펠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데이비드의 어머니 데보라가 운전하던 차 뒷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보라는 나중에 그날 이전까지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중에 데이비드는 여자친구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매우 기이하겠습니다. 범행 후 파라디소는 어머니에게 캘리포니아주 로이드에서 차를 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약 24km를 이동해 아마도르 카운티로 갔고 그곳 길가에 아일린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파라디소의 변호인단은 그가 당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9년 재판 중의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재판 전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아들의 정신 상태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는 등 그가 정신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여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감방을 수색했지만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우려는 무시되었습니다. 데보라는 나중에 자신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 이후의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3월 데이비드 파라디소는 여자친구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 행동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린이 살 가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갑자기 바뀐 것은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신다 폭스 판사가 주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 데보라가 울면서 법정을 나간 후 잠시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여 아들의 증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 소동으로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짧은 휴정 동안 데이비드 파라디소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폭스 판사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판사를 여러 차례 찔렀고 신체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여러 사람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릭 브래들리 형사가 총을 꺼내 파라디소를 쏘았습니다. 폭스 판사는 들것에 실려 법정에서 옮겨졌지만 부상에서 잘 회복했습니다. 데이비드 파라디소는 공격 중 입은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비극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 데보라와 형 에런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당국이 그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런은 동생이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이미 알려진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가 그런 정신 상태로 증언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입니다.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의 이야기는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곳 경찰은 그를 상습적인 범죄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동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경고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의 해로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아동 관련 범죄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라보프스키는 처음에는 관대한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당국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그라보프스키는 곧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법정에서 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950년 6월 3일에 태어난 마리안네 바흐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서독에서 보낸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10대 때 그녀를 떠난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엄마가 되었고 첫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18살에는 출산을 앞두고 폭행을 당한 후 또 다른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1972년 11월 14일 마리안네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아이인 딸 안나를 낳았습니다. 마리안네는 혼자 안나를 키웠고 생계를 위해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마리안네는 장시간 일하느라 안나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많은 지인들은 안나가 종종 스스로를 돌봐야 했으며 때로는 어머니가 일하는 바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1980년 5월 5일 안나가 학교에 가기 전 마리안네와 심하게 다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7살 소녀는 깊은 슬픔과 속상함에 그날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이웃인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가 고양이와 놀자며 자신의 아파트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안나가 그라보프스키의 아파트에 들어가자 그는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러고는 약혼녀의 타이츠로 그녀의 목을 졸라 어린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라보프스키는 곧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약혼녀가 그가 한 짓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운하 가장자리로 가서 안나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라보프스키를 신속하게 체포했습니다. 1981년 3월 3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라보프스키는 자신이 살해한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자신을 유혹하려 했고 돈을 요구했으며 거절하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거짓 진술에서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끔찍한 행위는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은 마리안네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안네는 1981년 3월 6일 평범한 재판 중에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옷 속에 보이시 2구경 2.6mm 베레타 권총을 숨겼습니다. 법정에서 그라보프스키를 보자 그녀는 재빨리 행동하여 그에게 7발을 쏘았습니다. 총알 중 6발이 그에게 명중했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사건 영상에는 마리안네의 침착하고 단호한 행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려 할 때조차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후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안네는 살인죄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년만 복역했습니다. 그녀는 1996년 췌장암으로 사망했으며 사랑하는 딸 안나 옆에 묻혔습니다. 세 번째, 슬로보단 프랄약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7년 재판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슬로보단 프랄약의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프랄약이 왜 재판을 받았고 무엇이 그를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슬로보단 프랄약은 1945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보스니악의 크로아티아인입니다. 그는 학업을 계속하여 교수가 되었고 전자제품 사업을 운영하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991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중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프랄약은 크로아티아 군에 입대하여 장군이 되었고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휘는 종교 건물 공격, 절도, 민간인 폭행 등 전쟁 범죄를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보스니아인 남성들이 극도로 잔인하게 다뤄졌던 악명 높은 드레텔리 수용소의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1995년 전쟁이 끝난 후 프랄약은 민간인 생활로 돌아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작사, 담배 회사를 설립하고 20소속원의 책을 집필하는 등 삶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965 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프랄약과 다른 5명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가 당국에 자수한 후 그는 제네바 협약 위반과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한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전쟁 중 그의 고위 직책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그의 병사들이 많은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프랄약이 이러한 범죄를 명령했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2006년 4월에 시작되어 약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13년 프랄약은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017년 11월 헤이그의 항소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 일부는 유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취소했습니다. 그의 20년 징역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약 13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기가 7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랄약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발표한 후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작은 갈색 병에 든 액체를 마시고 나는 방금 독을 마셨다고 외쳤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커튼을 쳤고 프랄약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독극물로 인한 심부전으로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랄약의 죽음은 여러 의문을 제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독극물을 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보안은 매우 엄격해서 독극물을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야 합니다. 상세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독극물이 어떻게 법정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이 미스터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프랄약의 죽음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전직 법관들은 피해자들이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를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프랄약의 죽음은 많은 미해결 질문을 남겼고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슬픈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시엘 안젤루입니다. 법정에서 사망한 시엘 안젤루의 사건은 매우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한 남자가 증인을 공격하려다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사건처럼 보이지만 설명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안젤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대규모 범죄 조직인 통가 크립스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의 여러 주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안젤루가 결국 사망하게 된 법정 출두는 중대한 형사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범죄로 기소된 18명의 조직원에 대한 9개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당시 안젤루는 25세였습니다. 2014년 안젤루와 다른 조직원들은 그들의 범죄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안젤루의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은 이 사건을 매우 이례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에 개관한 새로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와 법정 보안을 책임지는 연방보안관 사이에 의사소통 착오가 있었습니다. FBI에 따르면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법정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통 족쇄로 구속됩니다. 법정 보안관들은 피고인이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새 법원에는 테이블 스커트 같은 것이 없어서 안젤루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보안관이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안젤루는 이 실수를 이용하여 위험한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법정에서 한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안젤루는 테이블에서 펜을 집어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법정 보안관이 즉시 개입하여 안젤루에게 펜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증인은 도망쳐 공격을 피했습니다.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안젤루를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총을 쏜 보안관에 의해 재빨리 저지되었습니다. 안젤루는 가슴에 4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총을 쏜 법정 보안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젤로의 가족은 그 보안관과 미국 연방황국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보안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발을 쏜 것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 법원은 총격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영상은 4년 동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족의 변호사인 로버트 사이크스는 마지막 3발은 안젤루가 이미 바닥에 쓰러진 후에 발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웰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안젤루가 명백히 증인을 공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응할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관의 행동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후 가족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사건은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5번째, 브라이언 니콜스입니다. 2005년 3월 애틀랜타 법원 총격 사건은 미국 법조계 역사상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가 이 끔찍한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행동이 미친 영향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법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의 이야기는 그 치명적인 날보다 수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에 태어난 니콜스는 깨어진 가정과 법과의 갈등을 포함하여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불법 활동, 특히 심각한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니콜스의 범죄 경력은 결국 2005년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3월 니콜스는 재판을 위해 풀턴 카운티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상적인 이송이 끔찍한 연쇄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니콜스는 보안관보를 제압하고 그녀의 총을 빼앗아 살해하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법정에 들어가 롤랜드 반스 판사와 법원 속기사 줄리 앤 브렌다우를 쏘았습니다. 두 희생자 모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 니콜스는 법원을 탈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고 애틀랜타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6시간 동안 니콜스는 자동차 절도, 추가 총격, 인질극 등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경찰을 피하며 도시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폭력적인 행동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니콜스의 연쇄 범죄는 그가 한 여성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인질로 잡았을 때 끝이 났습니다. 경찰과의 대치 후 니콜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인질을 무사히 풀어주고 경찰에 항복했습니다. 이 놀라운 항복의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콜스가 마음을 바꿨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쳤고 체포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가 법원 범죄로 받은 이후의 재판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니콜스는 변호인단이 그의 정신질환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여러 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틀랜타 법원 총격 사건은 도시, 희생자 가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콜스가 건물 안에서 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원 보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전국의 많은 법원은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 내의 정신 건강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니콜스의 변호인단은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원 시스템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6번째, 마이클 마린입니다.
마이클 마린의 이야기는 이례적이고 놀랍습니다. 그의 인생은 미래의 성공을 암시하는 모든 징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리먼 브라더스나 메릴 린치 같은 주요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덕분에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이는 그가 매우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채의 비싼 집과 피카소 같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포함된 미술 컬렉션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고 2000년대 초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도 했습니다. 4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그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린의 문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250만 달러짜리 자택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선 경품 행사에서 상품으로 내놓으려고도 했습니다. 그의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었고, 이는 그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그가 대담하고 기이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마이클 마린의 집의 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린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전직 금융 전문가가 화재에서 탈출하는 복장이 아닌 다이빙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왜 사람이 집에서 난 불을 피하기 위해 다이빙 장비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린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숨을 쉬며 탈출한 다음 보험금을 받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금방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다이빙 장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실에 다이빙 장비 일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사관들은 불이 4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고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빨리 번지도록 전화번호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클 마린의 재정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그의 불법적인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방화와 보험 사기는 오랜 징역형이 따르는 중범죄였습니다. 2012년 5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마린은 7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명백한 해결책 없이 매우 나빠 보였습니다. 2012년 6월 마린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정 영상에는 그가 큰 고통 속에 반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입에 넣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병에 든 것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법정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7번째, 윌리엄 스트라이어입니다. 2003년 윌리엄 스트라이어는 법원 밖에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스트라이어는 제럴드 커리라는 변호사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되었고 커리는 부상을 입었으며 스트라이어는 장기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텔레비전 카메라맨이 배우 로버트 블레이크의 살인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있다가 이 공격을 녹화했습니다. 영상에는 스트라이어가 2개의 총을 들고 커리의 목, 팔, 어깨에 5발을 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리는 움직여 작은 나무 뒤에 숨어 목숨이 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공격에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스트라이어의 1월 살인 미수 유죄 판결은 그를 종신형으로 이끈 법적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인 공격의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스트라이어는 약 8만 5천 유로 가치의 신탁 기금 관리에 대해
커리에게 분노했습니다. 스트라이어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후 이 돈을 받았습니다. 이 재정적 분쟁이 결국 스트라이어가 이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르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총격 후 스트라이어는 침착하게 총을 주머니에 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내 돈을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폭력 행위였고 스트라이어에 대한 법적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변호인단은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이어가 자신의 신탁기금이 심각하게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이어가 사건 당시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의 행동은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강한 불의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변호사 제럴드 커리는 공격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커리는 스트라이어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믿었고 법원의 결정은 그가 다시는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보장했습니다. 이 공격은 커리에게 신체적 부상과 스트라이어의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스트라이어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불화와 극단적인 폭력의 위험한 결합을 심각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불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그 감정이 어떻게 범죄 행위로 확대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